본 방송은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소중한 담화 시간. 안녕하세요. 경발년의 소담소담의 저는 김배정이고요. 저는 문나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 대표입니다. 일 년 12달 중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 있습니다. 바로 7월과 8월 달인데요. 이 시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1년 전체 사고 중에서 30%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물놀이 사고, 교통사고, 폭경과 관련된 사고들도 있지만 집안에서 방심해서 발생하는 사고들도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혹시 장마와 폭경처럼 하루가 다르게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7, 8월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년의 소담소담.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동률이 부릅니다. 출발! 네, 오늘 방송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 출연자 한 분도 지금 병상에 계시죠? 네, 네. JNK가 며칠 전 욕실에서 넘어져서 수술을 받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졌어요. 네. 어머. 지금 상태는 그럼 어떠신 거예요? 지금 바늘을 한 300발을 좀 꿰매가지고요. 어, 네, 지금 목발 짚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와, 너무 300 심각한데요. 너무 심각한데요? 네, 하마터면 발가락 찢어져서 나갈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럼 여기서 잠시 우리 JNK와 전화 연결을 잠깐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JNK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좀 괜찮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목소리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지금이라도 넘어오실 생각 없으세요? 마음은 넘어가고 싶은데 네. 제가 아직 요즘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그래서 목발 짚는 게 익숙지 않다 보니까 주차장에 잠깐 내려가는 것도 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네, 저기 지금 문 변호님이 하실 예. 말씀 있다 근데 잠시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7월에는 저희가 북한 예. 이탈 주민의 날도 있고 예, 세계 인구의 날도 있어서 이거 완전 JNK 전문 분야잖아요. 예, 예. 그래서 탐정님 시각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예. 너무 아쉽습니다. 아, 저도 아쉽네요. 잠시만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JNK님. 예, 안녕하세요. 네,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안 예. 계시니까 너무 아쉽네요. 예. 네. 우리가 해야 공교롭게 될 이렇게 얘기가 다치는 정말 바람에. 많은데.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JNK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방송 예.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예. 말고 푹 쉬세요. 예. 이거 또 걱정되는데. 이러다가 내 자리 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희가 누굽니까? 좀 의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 예. 그런 일 없을 테니까 푹 예. 쉬시고요. 다음 녹화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회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JNK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다음 녹화 때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네. 씩씩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정- 그만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300바늘 정도 더 예,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많이 아프실 텐데.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왜 여름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름철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아무래도 여름철은 휴가철이고 방학, 뭐 가족 단위로 이동 및 캠핑, 등산, 물놀이 같은 것들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요. 네. 아무래도 미숙한 장비 사용과 무리한 활동으로 낙상이나 골절, 익사 위험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어요. 특히 물놀이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바다, 계곡, 수영장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장비를 미착용하고 음주 후 입수, 어린이를 방치한 것이 익사 사고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죠. 그 폭염과 일사병으로 인한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일 30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면서 체온 조절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노인과 어린이, 뭐 야외 노동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될 수 있는데 탈수나 열경련 같은 온열 질환이 이제 급증할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니까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의 보관이나 조리 부주의로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증상을 겪으시면서 위생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응급실 요즘엔 굉장히 바쁘다고 네. 들었어요. 예, 뭐 그리고 이제 전기 제품 사용도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에어컨이나 선풍기, 냉장고 등 전력 소비가 급증을 하고 오래된 전선이나 무리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기 누전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 아파트 화재 사고 같은 경우도 네.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솔직히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것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무더위 쉼터 같은 곳들 있잖아요. 네.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이거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네.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정디딤돌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복지 사이트로 이동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아, 네. 네. 이런저런 것들 다 기억하기 힘들다면 네. 국번 없이 129번, 129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외부로 들어가는 게 좀 그 노인분들, 어르신들은 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동네가 어디인데 무더위 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가장 현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계절이 계절인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경발련의 소담소담 계속 이어갈게요. 싹쓸이가 부릅니다. 다시 여기 바닷가.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매년 7월 3일 여러분들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네. 올해 처음으로 이 날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도요. 네. 네.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애는 날이라고 해요. 네. 차 대표님은 알고 계셨나요? 네,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이날은 벨기에의 환경단체에서 처음 제한돼 만들어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일회용 비닐봉투가 생태계에 미치는 문제점이 가장 크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한 그런 날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가 환경에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면 아마 땅속에서 썩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것을 고급지게 이야기하면 생분해가 좀 안 된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아서 네. 그리고 이게 자연적으로 또 분해를 시키려면 네. 기간이 최소 500년 이상 소요된다고 와, 해요. 네. 그리고 분해 과정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해서 네. 해양 생물에 흡수되고 또 이게 먹이사슬로서 전체적으로 오염을 시키고 있으니까 네.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약 50% 이상이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번 그 네. 고래가 네. 빨대 물고 있고 막 비닐 봉투를 쓰고 있는 그런 사진들도 정말 많이 네. 볼 수 있었잖아요. 네. 요즘 그런 사진 쉽게 찾아볼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닐봉투가 진짜 지금 자연적으로 너무나 많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제 자원이 낭비되는 부분도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 석유에서 추출한 화석연료 기반이라 네. 한 번 쓰고 버리는 구조로 낭비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일회용으로요. 예, 일회용으로. 네. 그리고 또 처리 비용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 매립 소각에 비용 소모도 많이 될 뿐더러 네.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좀 크다고 합니다. 네, 만드는 것도 돈이고 또 처리하는 것도 돈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비닐봉투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와 가장 적게 사용하는 나라는 어딜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저는 걱정했어요. 네. 이게 한국일까라는 걱정이 너무 됐는데 한국은 아니에요? 네, 한국은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네. 미국이 네. 지금 비닐봉투를 연간 약 1,000억 개 사용한다고 해요. 일부 주만 이것을 규제하고 있고요. 네. 연방 차원의 지금 금지가 없어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네. 걸 알고 있어요. 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비닐 사용량이 굉장히 많고 인프라가 또 부족해서 해양 오염으로 지금 이어져서 심각한 상황이고요. 중국도 한때 1인당 연간 약 500개 이상 사용했지만 2008년 이후 규제로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필리핀, 네. 뭐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나라는 어딜까 예. 궁금합니다. 예, 가장 적게 사용하는 나라는 르완다라는 나라로 네. 2008년 세계 최초로 비닐봉투 전면 금지를 시켰어요. 와. 그래서 몰래 들여오면 벌금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잘하는 나라네요. 예, 굉장히 네. 잘하고 있는 나라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번째로 이제 방글라데시인데요. 음. 방글라데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비닐봉투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오. 그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가 이제 하수도 막힌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맞아요. 하수도에도 비닐봉지가 하수구를 막히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있잖아요. 예, 그 예. 장마철에 보면은 예, 그런 예.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번째가 이제 덴마크, 핀란드 네. 보통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장에서 5장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유료화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나라는 좀 비닐봉투 사용량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지금 규제가 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문 변호사님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이 부분은 2018년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인은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이 약 414장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이 경우는 유럽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19년부터 대형 마트나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되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때가 2019년도였나요? 네, 좀 더 오래된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네. 비닐봉투를 뭐 50원 내고 사야 된다, 100원 내고 사야 된다. 그런 이때부터였던 것 공지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제과점이나 편의점, 음식점 등으로 이제 규제 범위가 확대됐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중소 점포나 시장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2020년도 초반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연간 약 100에서 150장 정도 수준까지 감소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최신 수치를 보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좀 존재하기는 합니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지방하고 서울은 좀 다르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플라스틱 포장 비중이 높은 사회적 구조로 완전한 감축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일회용 비닐봉투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마트가 3개 정도 있거든요. 그중 한 곳이 지금도 무상으로 검정 비닐봉지를 물건에 담아줘요. 예, 나름의 마케팅 전략인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저도 물건을 하나 살 때는 굳이 그쪽에 가질 않는데 물건을 한 2-3개 정도를 사야 되는 경우에 이제 뭐 비닐봉지를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몸이 그 마트로 향하더라고요. 예. 저도 부끄럽지만 네. 그런 경험이 종종 있어요. 네.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네네. 봉투에 그냥 담아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근처 마트를 가요. 네, 그래야지 담을 수 있으니까. 담을 수 있으니까. 네. 아,
우리 차 박사님은 그런 경우 없으셨나요? 저는 뭐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가지고 간 비닐봉투를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번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 국내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이 물건을 가져갈 데가 없다 보니까 카트를 직접 물건을 담아가지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맞아요. 주변에 가면 카트들이 카트가 세워져 예. 있는 경우가 예. 종종 있었어요. 네, 처음 지금도 동네 마트에 있는 카트가 아파트 곳곳에 간혹 가다가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그 비닐봉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외국의 경우에서는 이 비닐봉투에 대한 사용이나 그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외국의 경우 이제 케냐 네.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닐봉투 금지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인근 국가들이 네. 이 중국산 비닐봉투를 케냐에 몰래 반입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네.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상인과 수입업자들과의 대립을 발생시켰는데요. 케냐는 불법 유통 적발 시 벌금을 최대 4천만 원. 오. 와, 대단한 세네요. 거예요. 네. 그리고 징역 4년형을 도입하고 있고요. 외국과의 밀수입 적발로 외교적 마찰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미국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14년도 미국 최초로 주 전체에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법을 도입을 했어요. 2014년도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 업계가 네. 산업 생존 위협이라며 법안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투표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 네네. 유권자의 53%가 금지 찬성으로 법안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제 뭐 케냐나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비닐봉투를 이제 쓰지 않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닐봉투 솔직하게 안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에코백이라던가 뭐 청가방을 쓰자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에코백 청가방 쓰는 분들은 그냥 쓰지 말라고 해도 쓰시잖아요. 네. 예. 이분들이 아닌 정말 비닐봉투를 열심히 쓰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닐봉투를 네. 여전히 쓰고 있는 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정보 없을까요?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경우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필요한 상황인가 생각해 보고 네. 작은 물건 같은 거는 그냥 네. 가방에 넣어서 사용하고 젖은 비닐봉투를 이제 또 그냥 버리지 마시고 좀 잘 씻어서 다시 말려서 재사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식물이나 기름 이물질이 묻은 경우에는 네. 일반 쓰레기로 가야겠지만 또 비닐봉투가 깨끗한 경우에는 비닐봉투대로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비닐봉투를 안 받을 수 있다면 받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재사용을 하고, 뭐 분리배출을 정확히 하는 것부터 비닐봉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저희가 실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갈게요. 조항조가 부릅니다.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련의 소담소담. 이번에는 지난 2024년부터 지정된 특별한 날입니다.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하면 우리가 단순히 북한을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네. 이분들은 생존과 자유, 네. 정말 심오하게 인간다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와. 그래서 국가가 이들의 정착을 돕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냥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렇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몇 명 정도 되는지 되게 좀 궁금해요. 네. 2000년도 이후 입국자를 살펴보면 3만 4천 명 정도라고 해요. 2000년도 이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이전에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었으니까 네. 이전 숫자까지 합하면 훨씬 많겠지요. 네. 저도 통계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지난 2024년에만 그 북한 이탈 주민이 총 236명이었다고 아. 합니다. 네. 그리고 2023년에는 196명이었다고 하는데 지난 2009년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 2,900명이 넘었었다고 해요. 역대 최고였다고 하는데 그렇네요. 도대체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2008년에서 2009년은 네. 식량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 이상으로 모습을 감춘 이후 권력 공백에 대한 불안도 일부 작용을 했던 거고요. 네. 2000년대 후반까지는 한국 정부는 탈북민 수용에 적극적이었고 네. 정착지원금 제도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네. 탈북민 사이에 한국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아, 북한에서는요? 예, 북한에서는. 근데 네.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USB 영상, 한국 드라마,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실상을 점차 알게 되면서 네. 탈북이라는 선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이때가 2009년도, 2008년도였다는 거죠? 예, 예,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라오스, 태국 등은 동남아 국가를 통해 탈북 루트가 브로커와 NGO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탈북이 가능하기도 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북한 이탈 주민, 예전에는 북에서 남으로 바로 넘어온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외국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 압록강 같은 네. 그런 강을 직접 넘어오셔서 네. 우리가 뉴스로도 많이 확인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요즘에는 뭐 대부분 탈북민들은 직접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진입한 다음에 네. 라오스나 태국, 베트남 등 이렇게 제3국을 통해서 주한 대사관이나 외교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 중국으로 만약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북송되는 일들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공안에 걸리거나 네네. 아니면 중국에 있는 시민들한테 걸리게 되면 바로 이제 구속이 돼서 바로 북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오는 것보다 라오스나 뭐 태국이나 베트남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네요. 근데 어쨌든 뭐 태국이나 라오스, 베트남을 가려면 중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 있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중국에서 한번 숨고르기 하면서 뭔가 좀 긴장된 상황에서 이제 제3국으로 갔다가 이제 예. 한국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에 입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회생활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네네. 이제 국정원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원이라고 하는 정착 교육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예, 이제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사회화 교육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지역으로 배치됩니다. 그러면은 예. 이거 배치되는 부분이 본인이 가고 싶은 동네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라에서 이 지역으로 가세요라고 정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1, 2, 3순위 정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보통은 이제 한 곳으로만 너무 몰리면 안 되고 보통은 이제 임대 아파트를 배치를 받기 때문에 네네. 너무 한 곳으로 몰리게 되면 주택에 대한 지원을 받기가 힘들어지니까 보통은 이제 1, 2, 3순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그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좀 주고 있다라는 거네요. 예,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 좀 익숙해지려면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예. 두 분은 혹시 주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좀 만날 기회가 좀 있었나요? 저는 문변은- 네. 분변 있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는 네네. 없었는데 네. 이렇게 법률 지원을 해주면서 네네. 이제 의뢰인으로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우리 저는 전에 알바
네. 를 하면서 알바하시는 분이 그 조명 담당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북한에서 이탈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유, 그분 정말 무섭게 생기시긴 하셨더라고요. 예. 저도 한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네. 2013년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라오스에서 이제 북한으로 이송될 수 있는 청소년들 네. 네. 이송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한 9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북송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의 중심에 있었던 한 그 탈북자분들을 네.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 눈빛이 되게 강렬해요. 어, 그런 거 못 예, 느끼셨어요? 살아있죠. 네. 예, 저도 좀 그런 눈빛을 보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선입견일 수 있지만 네네. 탈북민 스스로 이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들이 또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었던 분이었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계심이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예. 트라우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도발 때뿐만 아니고 남북 네.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늘 불안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도 네네. 탈북민들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네. 이제 한국에서 받은 이제 고위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단순 노무직에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자영업을 하시긴 하지만 이제 북한 음식 전문점 아니면 택배, 전통시장 3종 등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아니면은 방송 유튜브에서 탈북 유튜버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강연 활동을 또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예, 보통은 이제 대북 이슈를 해설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통일 교육 강사 등으로도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예. 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서는 뭐 평양냉면 같은 거 네. 만드는 방법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고 많은 활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재밌게 좀 보고 있기는 한데, 네. 예, 근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 이제서 생활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 생활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즐거움과 그리고 많은 정보를 주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이웃과 함께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특별하게 이분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있어요. 그런 시선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외롭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 저는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민족이지만 네. 낯선 이웃 뭐 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좀 있고요. 그분들 때문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솔직히 북한 이탈 주민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솔직히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인식을 갖기 위해서 이런 기념일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올해로 2번째 맞이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보면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좀 사례나 고발 위주의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너무 안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매우 진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다양한 직업이나 생활 모습을 긍정적으로 좀 소개하면서 균형 잡힌 이제 콘텐츠를 확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북한 사투리를 놀리는 표현 같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몰라요? 북한은 그런데요. 뭐 이런 식으로 네. 호기심 섞인 질문이 차별을 느낄 수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네, 맞아요. 이질감보다는 차이를 존중하는 언어 습관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그 탈북민들의 특수 사례자로만 보지 않고 미래 통일 사회의 축소판으로 인식하는 자세.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스타의 러빙 유.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련의 소담소담. 이번에는 지난 1987년 7월 11일 유엔 개발 계획이 지정한 세계 인구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 세계의 인구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전 세계의 인구는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80억? 80억. 저도 비슷하게 들었어요. 저는 82억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네. 82억이요? 네. 조금 더 쓰면. 더 써요. 네. 82억 5천. 82억 5천?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82억 3천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 제일 많으셨네요. 네, 그럼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중국 아닐까요? 아무래도 중국. 중국이 네. 땅덩어리도 크고. 크고 하니까 네네. 네. 저는 네. 인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14억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우리 문변의 상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찌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최고입니다. 최고. 네, 네. 전 세계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라고 합니다. 그 인도에 진짜 14억 6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인구의 숫자가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을 제쳤다고 해요. 네. 인도에. 예. 네, 인도는 인구 구성의 약 50%가 25세 이하로 젊은 인구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 우와. 부러운 것 같아요. 정말 부러운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구가 이런 많으니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확실히 있는데요. 네. 실업률이나 교육 격차, 빈곤, 도시 과밀 문제도 지금 함께 동반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인도하면 그 성비의 불균형, 네. 예, 여성 인권의 문제 맞아요.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예, 보통 남아 선호 문화로 인해서 여아 낙태 및 출생 성비가 왜곡이 됐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일부 지역은 1000명당 여성 수가 900명 이하. 아, 그러니까 10명 중 1명? 예, 10명 중 1명 정도가 모자라는 셈이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조혼과 성폭력, 교육 기획 바탈 등 여성의 차별을 참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 이렇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최근 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부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네. 1940, 50년대에도 네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홍보를 했는데 네. 가족 계획 홍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네네. 피임 도구를 보급하면서 이제 성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둘만 나와 잘 키우자 했던 하나만 나 잘 키우자 뭐 그런 표가 네. 유행했던 그런 예, 때가 있었죠. 자꾸 낳다 보면 가난한 꼴 못 면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는 그 인도와 좀 정반대적인 문제로 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참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저출생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이에요. 한 명도 안 되죠. 네, 0.72명이었고요. 네. 2024년 1분기 출산율은 더 하락해서 네. 0.65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유지를 위한 기준이 2.1명인데요. 네. 여기에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출산율은 굉장히 낮은데 네. 생존율은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로 인한 문제도 연이어서 이제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와 네.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보통 2025년 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인데요. 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노동력 감소가 되고 연금, 복지,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실정인 거죠. 네. 젊은이들보다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시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네.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그런 부담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령화로 진입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4대 보험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5대 보험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4대 보험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까지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는 장기 요양보험이 5대 보험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장기 요양 보험이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네. 이게 장기 요양 보험이 내가 들었던 보험이 아닌데도 그렇죠. 예.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와 같이 빠지거든요. 네. 예,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네. 이 장기 요양보험을 잘 모르고 계셔요. 네. 그래서 간혹 난 가입한 적이 없는데 왜 보험금이 빠져나가지라고 묻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기 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공적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8년 7월에 도입되었고 건강보험과 함께 징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얼마 정도 내게 되는 건가요? 지금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2025년 기준으로 하면 건강보험료의 약 12.8%가 징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건강보험료가 우리 20만 원이라면 네. 약 2만 5천 원 정도 보험료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솔직히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인구를 늘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 다소 높아지긴 한 것 같아요. 예,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2025년 4월 출생아 수는 2만 7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가 증가해서 3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축하할 일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출산율이 갑자기 높아진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혼인 건수가 좀 증가를 했고요. 네. 2025년 4월 결혼 건수는 18,921건으로 전년 대비 4.9%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율 상승이 출산율 증가와 밀접한 상관관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1991년부터 95년생 에코 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하면서 가임기 인구가 확대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의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정책 지원이 또 강화가 됐습니다. 네. 이제 출산 장려 정책으로,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는 게 바우처, 뭐 주거 지원, 육아 휴직 등 이런 그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전남에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출산 기본급 등은 지역 단위 지원도 출산을 반등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출산율이 계속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좀 올라오긴 하지만 또 네. 다시 감소하는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고 네. 그게 이제 자꾸 번갈아가면서 조금씩의 상황들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출산율 혹시 답은 없을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해답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각 지자체들도 그들에 맞춰서 이제 출산율 높이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인데 네. 어떤 그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노력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시가 네. 첫째 탄생에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네. 셋째는 30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네. 경북 의성군이나 전남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천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나요. 못 낳고. 못 나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육아기 이제 아동 돌봄 수당이나 네. 아동 수당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안 나요. 못 나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부모 급여를 도입을 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네. 만 0세부터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예. 2024년 기준으로 0세는 월 100만 원, 네. 1세는 월 50만 원. 그리고 2025년 이후에 금액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낮죠. 못 나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공공보육이나 그 유치원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을 돌봐줘야지 아이들을 낳겠다라는 얘기들이 예전에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되는 분위기도 있고요. 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비용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긴급 돌봄, 그리고 시간제 돌봄 서비스들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도 안 나와요. 못 나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죠? 그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가점 우선 공급 혜택을 강화하면서 주거 지원 정책까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는 네. 이 정책을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자녀로서. 네네. 예. 그래서 요번에 집도 사시고 이사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한 명인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네. 저도 부럽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요즘 아.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하면서 네. 다자녀야 되는데. 네, 다자녀야 되는데 문변은 아직 한 명이죠. 한 명이죠. 예. 작가님도 한 명. 네, 아쉽습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이 대표님도 대표님 한 명.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명씩만 나와서 문제가인데요. 네,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네. 거예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자녀 혜택을 또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각종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학 등록금 감면이라든가 취약 지원금, 그리고 공공기관 가산점, 교통비 할인 등 다자녀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얘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 다자녀 혜택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저렴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아, 안 내는 것도 있대요. 네,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네. 현재 둘 이상이면 네. 다자녀로 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둘만 낳으면 다자녀가 된다.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다.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노력해야 되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육아휴직 그리고 출산 휴가 제도도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빠 육아휴직 뭐 보너스제 같은 것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결혼은 하더라도 자식은 낳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자녀 출산에 대한 기쁨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JNK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